보리개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몸을 좀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다치고 보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리개떡에 올렸던 영상 1, 2, 3편 몰아보기를 만들어서 우선 올려드립니다.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 조만간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댁을 갑부로 만든 거지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지 처녀가 갑부로 만들었다니 도대체 무슨 조화를 부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후기였습니다. 충청도의 어떤 고을에 박평삼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총각이 노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평삼이의 조부는 경기도 가명의 하급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평삼이네는 양반 신분으로 잘 살았었지요. 그래서 평삼이도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봤지만 웬일인지 낙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정의 최대감이 음모를 꾸며서 반대파가 몰락했는데 평삼이의 조부도 그것에 휘말려 관직을 삭탈당하고 그만 집안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조부는 돌아가시고 평삼이는 부모와 함께 충청도로 흘러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런데 평삼이의 나이가 차서 혼례를 하려고 혼담을 넣으면 처녀들이 가난한 집이라고 모두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총각이 되어가는데 가난한 살림에다가 부모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평삼이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지요.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지만은 가진 것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평삼이는 1년 전부터 산 너머 고을의 박찬봉 댁에서 머슴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찬봉이 1년 동안 일한 품삯 50냥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삼이가 참지 못하고 박찬봉에게 품삯을 달라고 하자 박찬봉은 마지못해서 10냥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얘따, 10냥이다. 먼저 이걸 바꿔라. 그리고 나머지 40냥은 내년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줄 테니 그리 알거라. 박찬봉이 10냥밖에 주지 않자 평삼이는 참지 못했습니다. 집에 보리쌀이 떨어진 지 오래돼서 부모님이 굶듯이 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나리 50냥 중에서 10냥이라뇨. 이제 겨울이 가면 보릿고기가 오는데 10냥으로는 저희 식구들 모두 굶어 죽습니다요. 에이 뭐야? 아니 내가 안 준다고 하더냐? 가을에 준다고 하는데 웬 말이 그리 많으냐? 정 이러시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참봉 어른이 하나 창고에서 곡식을 빼돌린 증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나머지 40냥을 주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을 할 테니 그리 하십시오. 뭐야? 평삼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고 박찬봉의 얼굴은 흑빛으로 튀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집을 나온 평삼이가 산 너머 집으로 가는데 때 아닌 폭설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웬 폭설이 이렇게 오는 거야? 어이 추워. 에이 여기 물레방앗간이 있구나. 저기 가서 잠깐 눈을 피해야겠다. 그래서 평삼이는 서둘러서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 눈을 피했지요. 아 불이라도 폈으면 좋겠는데 부싯돌이 없어서 불도 피우지 못하겠네. 어이 추워. 그렇게 2시경 정도 앉아있는데 밖에서 웬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응? 이건 사람의 신음소리잖아. 그래서 평삼이가 밖으로 나가봤는데 어떤 거지 처녀가 쓰러져서 웅크리고
떨며 눈을 막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낭자, 정신 차려요, 낭자! 병사미는 처녀가 의식이 없자 업어서 물레방앗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뛴 다음 적삼을 벗어서 덮어주고 온몸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물러 주는데 한쪽 구석에 부싯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응? 저기 부싯돌이 있었네. 일손들이 불을 피우고 부싯돌을 놓고 간 모양이구만. 그래서 건불들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뜨뜻한 온기가 퍼졌고 한참 시간이 지나자 처녀가 의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댕내는 누구세요? 걱정 마시오. 그쪽이 밖에서 눈을 맞고 떨고 있어서 내가 업고 들어와서 몸을 녹였어. 처녀는 자기의 몸을 감싼 평삼의 적삼을 보고 고마움에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굶은 것 같으니 떡을 좀 먹어보시오. 이상용으로 품고 다니던 건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은 몰랐어. 어서 먹어봐요. 처녀는 병삼이가 몸을 녹여준 데다 떡까지 주니 그 친절함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렇게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린 처녀는 자기가 왜 거지가 되어 떠돌게 되었는지 병삼이에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김옥금이라고 하였으며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보부상을 하셨는데 평양 감사가 큰 뇌물을 요구하자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평양 감사는 아버지에게 불법 거래를 한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피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집안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녀도 거지가 되어 여기까지 흘러 왔던 것입니다. 옥금이의 딱한 사연을 들은 병삼이는 자신도 몰락한 집안이라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내일이든 언제든 박찬봉에게 나머지 40냥을 받으면 당분간 살 수 있지만 옥금 낭자는 당장 굶어 죽을 판이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낭자의 딱한 사정을 들으니 남의 일 같지 않구려. 내가 갖고 있는 열량을 줄 테니 이것으로 일단 목숨이나 좀 연명하시오. 아닙니다, 나리.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돈까지 받다니요. 그럴 순 없사옵니다. 내일 내가 떠나면 낭자는 이 엄동설 안에 굶어 죽을게요. 나는 일해준 곳에서 돈을 받으면 되니 걱정 마시오. 나으리,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모닥불로 뜨뜻하게 몸까지 더워지자 옥금이는 거지 몰골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개울물에 씻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삼이가 다시 보니 아까는 수검댕이와 떼국에 검수름하게 가려졌던 얼굴이 씻고 나서는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복스럽게 생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병삼이는 감탄을 했고 옥금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둘은 정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물레방아는 하염없이 텅텅 돌아가고 두 젊은이는 밤이 늦도록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져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더니 평삼이에게 창을 겨누는 것이 아닙니까? 대는 네가 평삼이지? 어서 오랏줄 바꿔라. 아니 나리, 소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네가 박찬봉 나리의 갑으로 훔친 것을 다 알고 왔다. 예? 소인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나리 억울하옵니다. 닥쳐라. 할 말이 있거든 관하러 가서 말해라. 어서 가자.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어서 가자.
아이고, 나리! 그렇게 병삼이가 끌려가자 옥금이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관하로 끌려간 병삼이는 박찬봉이 나머지 품삯 40냥을 주지 않으려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또와 짜고 치는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다음 날 충청 감형으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옥금이는 병삼이가 끌려간 후 병삼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장터로 가서 한양으로 배를 채운 다음 옷가게에서 쓸만한 중고저고리와 치마를 사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는데 저쪽에서 어떤 안악이 팥을 사려고 하면서 주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글쎄, 어젯밤에 재수없는 꿈을 꾸었지 뭐예요. 아이, 그래서 액땜하려고 팥을 사서 대문 앞에 뿌리려고 한 거요. 옛날부터 액땜을 하려면 소금이나 팥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런데 옥금이가 그 꿈꾼 내용을 들어보니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큰 돈을 갖게 해주는 꿈이었습니다. 원래 꿈이라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악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지요. 저기, 아주머니, 제가 그 꿈을 9냥에 살 테니 저에게 파시겠어요? 그 꿈을 팔라고? 아유, 나야, 꿈을 팔면 애걸 떼는 거니까 좋지. 그래서 옥금이는 안악에게 9냥을 주고 꿈을 샀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어떤 남정네가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실례합니다만 아씨는 혹시 김대인의 외동딸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헌데 무슨 일이신지요? 아이고 찾았구만. 아씨, 소희는 과거에 행상을 하면서 아버님에게 백냥을 빌렸었습니다. 김대인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갚으려고 아씨를 찾아서 조선 팔도를 뒤졌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옥금이는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100냥을 받았고 9냥을 주고 꿈을 샀던 것이 맞아버린 것이리었습니다. 어쨌든 옥금이는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며 장터를 돌아다니는데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나라와의 무역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명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바늘이 앞으로 귀한 물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주막에 머물며 남정네에게 받은 100냥으로 충청도 인근의 바늘이란 바늘은 모두 사두었습니다. 그 후 바늘 수입이 끊겨버리자 바늘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옥금이는 사둔 바늘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지요. 그래서 큰 기와집을 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따뜻한 옷과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병삼이를 면회하려고 충청 감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뜻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삼이가 그때 충청 감영으로 끌려가다가 포졸들이 잠깐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오랏줄을 풀고 도망쳐버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옥금이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누명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 옥금이에게 태기가 생기더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옥금이는 평삼이의 부모님을 찾아가 아기를 보여주며 평삼이와의 관계를 말했지요. 아니, 그럼 이 아기가 내 손주란 말이오? 예.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손주가 장군감으로 생겼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서방님에게 받은 열량을 기반으로 이렇게 일어섰으니 저의 모든 재산은 두 분 것이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삼이의 부모는 어엿한 손주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옥금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옥금이는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엔가 있을 평삼이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휘하에 있는 보부상들에게 조선 팔도를 가거든 꼭 평삼이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일렀습니다. 아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리의 소식을 알아오겠습니다. 그런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드디어 소식이 왔는데 평삼이는 도망치다가 추풍령의 어느 산 골짜기에서 움막을 치고 숨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 당장 가서 평삼이를 만나고 싶었지만은 함부로 만났다가는 관군에게 발각이 날 수도 있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옥금이가 길을 가다가 이진사 땡문 앞에서 어떤 노선비가 초라한 도포를 입고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사나리께서 묵을 곳이 없다니 그만 가주시오. 노선비는 하인에게 퇴짜를 맞자 한탄하듯이 말했습니다. 어제는 봉황이었지만 오늘은 길 잃은 소쩍새가 되었구나. 꺾인 봉황의 날개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옥금이는 노선비의 한탄하는 말을 듣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날이 저의 집에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부인, 그래도 되겠소. 정말 고맙소. 그렇게 해서 옥금이는 노선비를 사랑방에 모시고 푸짐한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노선비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조정의 큰 직위에 있던 송대감이었습니다. 송대감은 취대감의 반대파였는데 송대감도 취대감의 음모로 억울하게 관직을 삭탈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한 후에 전라도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도 모든 것을 잃어서 텅 빈 집밖에 없지만 그래도 몸을 뉘일 곳은 거기밖에 없어서 낙향하는 중이었소. 옥금이는 송대감의 사연을 듣고 머지않아 취대감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송대감에게 10만 냥을 주었고 송대감이 놀라며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 고향에서 어렵게 살지 말고 이 돈으로 편하게 사십시오.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쫓기는 저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추풍령의 산속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머슴으로 위장시켜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그 말에 송대감은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 그럼하고 했고 추풍령으로 가서 평삼이를 만나 함께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옥금이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며 평삼이를 머슴으로 위장시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삼이는 송대감과 바둑도 두고 글짓기도 하며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송대감이 평삼이가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는 글을 보자고 했습니다. 대감, 소인의 글이 부족하여 보여주기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 자네 인품을 보니 궁금해서 그러네. 어서 보여주게나. 알겠습니다. 그럼 미천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삼이는 시험 때 썼던 글을 적어서 송대감에게 보여주었고 송대감은 읽어보고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장원감인데 낙방한 것을 보니 그때 심사위원장이었던 최대감이 자기 사람을 장원으로 시키려고 꾸민 일 같구만. 안타깝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송대감은 평삼이의 조부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그 사람이었단 말인가? 자네 조부는 내가 천거에서 감령 일을 했는데 나와 연관이 되어 자네 집안도 피해를 봤구만. 정말 미안하게 됐네. 저는 모두 잃어버린 세월로 여기고 있으니 개념치 마십시오, 대감. 한편 옥금이는 평삼이가 송대감 집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자 평삼이의 누명을 벗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를 박찬봉의 집안일을 보는 사람으로 취직시켰습니다.
이런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니까 이상하구만. 참봉어른의 재산 모으는 능력을 그저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자네도 보통이 아니구만. 알았네. 열심히 해보게. 우선 내 집안의 재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장부로 정리하는 일을 해보게. 예, 나리. 그렇게 해서 정직이는 박찬봉의 재산을 훤히 꿰뚫어 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직이는 평삼이가 훔쳤다는 보물을 박찬봉이 안방 괴짝 속에 숨겨놓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옥금이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요. 그 보물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예, 아씨. 소인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고을사또에게 이 일을 알린다고 해도 한통 속일 테니 충청도 현감에게 읍소를 해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옥금이는 정직이를 시켜 현감에게 알렸고 현감은 포졸들을 박찬봉으로 집으로 보내 괴짝 속에 있던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박찬봉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에 큰 벌을 받았고 평삼이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옥금이는 한달음에 송대감의 집에 있는 평삼이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옥금이, 이게 얼마만인가? 내 모두 들었네. 모두 자네 덕분이네. 아니에요. 그날 서방님이 주신 연량 때문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한 달 후 조정에서는 최대감의 음모가 드러나 최대감은 귀향을 갔고 송대감은 누명이 벗겨져서 조정에 원상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송대감은 평삼이가 과거 시험 때 썼던 답안지를 찾아서 임금님에게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평삼이의 글을 읽고 감동하며 최대감의 횡포 때문에 낙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평삼이를 뒤늦게 과거급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삼이와 옥금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처녀가 불쌍하여 열량이라는 돈을 흔쾌히 주며 도움을 준 선행이 그렇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나 봅니다. 지금도 충청남도 청양군 마치고개로 가면은 평삼이가 옥금이에게 열량을 주었던 물레방아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을 방아골이라고 합니다. 방아골에는 아직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에서 최고로 유명한 도둑을 사랑한 아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데 대갓집 아씨가 도둑에게 반했다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팔도에서 제일로 가는 도둑질로 인정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도둑은 워낙 신출귀몰했는데 이름이 김병길이었습니다. 병길이는 오래전부터 임금님의 둘째 사위가 사는 집안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오늘 금음달이 떠서 세상이 컴컴하고 도둑질을 하기에 딱 좋은 날이라 공주가 사는 대갓집에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보물을 훔쳐서 담을 넘어오는데 뿔싸그만 하인들이 그것을 알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전하자! 이놈들아, 내가 조선 최고 도둑 김병길이다.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병길이는 가뿐하게 담을 넘어 도망치면서 껄껄 웃었지요. 헌데 그 보물은 임금님이 정말 소중하게 아끼던 것을 공주가 시집갈 때 혼례품으로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보물을 도둑맞아 버렸으니 임금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임금님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단서조차 잡을 수 없자 수사는 지지부진해졌고 임금님은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청에서 범죄 수사를 최고로 잘한다는 포도종사관 최동구를 은밀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의 소중한 보물을 도둑 맞았으니 그대가 반드시 그 도둑을 체포하여 왕인을 기쁘게 하라. 전하의 영을 받들어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 오겠사옵니다. 그렇게 궁궐에서 나온 종사관은 저자고리를 걸어오며 내심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원래 그는 성분이 중인 출신이라 중간급 이상 진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만 잘 해결하면 임금님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출세길이 열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 김병길의 소행이 틀림없구만. 종사관은 과거에 있었던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병길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다리가 삐어서 그만 병길이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병길이를 체포해서 그때의 치욕도 씻고 출세길도 열릴 기회가 왔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하면 내 출세길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겠구만. 내 너를 반드시 체포하겠다. 그렇게 종사관은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한편 병길이도 종사관이 수사를 좁혀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길이는 종사관이 수사반장을 했던 최불암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한양에 있으면 위험해서 전라도 나주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나주는 한양에서도 멀리 떨어진 고장인데다가 영산포가 있어서 만약 수사가 좁혀오면은 영산포에서 배를 타고 멀리 흑산도나 남도의 다른 섬으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훔친 보물들을 정리해서 옷짐에 넣고 나주로 갔습니다. 병길이는 나주에 도착해서 주막에 여장을 풀고 한동안 숨어있을 마땅한 곳이 있는지 며칠 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막에서 남정네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박대인의 집에 황금 두꺼비가 있다는 말 들었나? 그래? 못 들었는데? 이 사람 박대인이 장사로 큰 부자가 되니까 대대로 물려줄 보물로 황금 두꺼비를 마련해서 장롱 속에 두었다고 하더만 좋기 10만 양은 넘는다는데. 그 말을 들은 병길이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이었습니다. 박대인은 나주 영산강에서 배를 무려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병길이는 황금 두꺼비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 트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정도 보물은 조선 최고 도둑인 병길이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속담처럼 병길이의 눈앞에 황금 거북이가 어른어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주에 오니까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구나. 그 황금 두꺼비는 며칠 내로 내 거다. 그래서 병길이는 박대인의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한편 한양에 있던 종사관도 수사를 하다가 김병길이가 나주 땅으로 도망쳤다는 첩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주로 말을 타고 달려갔지요. 그것도 모르는 병길이는 아침을 먹고 박대인의 집 뒤쪽에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박대인의 집을 살폈습니다. 오, 소문대로 대골 같은 집이구만. 딱 보니까 저 안채의 장롱 속에 금두꺼비가 있겠어. 오늘 밤 내 만능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두꺼비를 갖고 와야겠다. 병길이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도둑으로 이름을 떨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열쇠 때문이었습니다.
병길이는 도둑질에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손재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물쇠도 쉽게 열어버리는 만능 열쇠를 만들어서 조선 제1의 도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대인의 집에서 어떤 낭자가 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자태가 곱고 아리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낭자는 박대인의 외동딸 예지낭자였는데 병길이는 그 낭자를 보는 순간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 참으로 곱고 아리따운 낭자로구나. 예, 사모라. 내일은 영산포 정자에 가서 영산강 구경이나 하자꾸나. 예, 아씨. 병길이는 한눈에 예지낭자에게 반해버렸고 금두꺼비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지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서 작전을 짰지요. 그 작전이라는 거는 병길이가 제일 잘하는 물건을 훔치는 기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막으로 돌아와서 해진 옷을 입고 얼굴에 숯을 바르고 해서 하인처럼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지낭자가 사모리와 함께 영산포로 가려고 장터거리를 거닐자 그 옆으로 지나가는 척 하다가 예지낭자의 괴춤에서 폐물을 빼서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막집으로 와서 얼굴을 깨끗이 씻은 다음 선비 복장으로 갈아입고 예지낭자에게 가서 훔친 폐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낭자, 실례하오. 혹시 이 폐물이 낭자의 물건이 아니오? 어머나. 이건 저의 폐물인데 이걸 선비께서 어찌해서 갖고 있죠? 아까 장터를 걸어오는데 어떤 도둑이 낭자의 괴춤에서 폐물을 훔쳐가는 것을 봤지요. 그래서 한 방에 때려뉘었더니 폐물을 내던지고 도망치길래 이렇게 갖고 왔소이다. 어머나, 그래요. 이건 아버님께서 소녀의 생일 선물로 준 선물이라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지낭자가 가만히 보니까 병길이의 외모가 영화배우 하정우를 뺨치는 외모에다가 펌까지 나는 허우대를 하고 있어서 그만 예지낭자도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을 당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감사의 뜻으로 소녀가 무엇이라도 답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사양하겠소이다. 그럼 이만. 그러면서 병길이가 떠나려고 하자 더 안달이 난 예지낭자는 병길이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선배님. 소녀의 청을 거절하시면 소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부디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셔요. 그러자 병길이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낭자의 청이 정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선배님. 헌데 상투를 튼 것을 보니 부인이 계시겠군요. 아니요. 아직 총각인데 떡거머리를 하면 사람들이 얕잡아 볼까 봐서 상투를 틀었을 뿐이요. 그 말을 들은 예지낭자는 왠지 속으로 안도의 숨이 내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병길이는 원래 천민 출신이 아니었고 명문 집안의 위아들이었습니다. 병길이는 어렸을 때 학문의 재능을 보여 신동이라고 칭찬을 받아 출세길이 훤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병길이가 8살 되던 해 부친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화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길이만큼은 살리려고 숙부에게 맡겼고 숙부는 병길이를 한양의 수포교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들의 대장에게 맡겼습니다. 거지로 살면 목숨만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병길이의 부모와 가족은 다 화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병길이는 거지들에게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지들과 살다가 10살이 넘어가자 거지 신분을 벗어나 출세해서 살 생각도 들었지만은 부친처럼 관직을 갖게 되면 결국 화를 당한다는 경험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공부는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거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천직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때로는 거지 대장의 강요로 도둑질도 하게 되었는데 글쎄 병길이가 도둑질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하며 성장한 병길이는 청년이 된 후에는 한양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도둑, 즉 대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길이는 나름대로 인정이 있어서 가난한 백성들의 물건은 훔치지 않고 잘 사는 고관 대장의 집만 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길이를 의적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건 좀 과장된 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진왕자를 목표로 한 병길이의 작전은 맞아 들어가서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병길이와 예진왕자가 영산강이 보이는 정자에서 밤의 정취를 즐기고 있네요. 도련님, 저 강줄기 좀 봐요. 달이 강물 속에 잠겨 있어요. 오, 흑산도에서 홍어를 태운 배가 여기 영산강까지 거슬러 올라오니 달빛이 그 배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구려. 어머나! 도련님은 시인이 되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시인까지야. 병길이는 예진왕자에게 가족사를 꾸며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한양의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죠. 저 도련님, 실은 어제 아버님께 도련님과 혼인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병길이는 박대인을 뵙는다는 말에 그동안의 작전이 맞아 들어가서 속으로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박대인의 사위가 되는 것인가? 그래, 나도 대갓집의 사위가 되어서 떳떳하게 좀 살아보자. 다음 날 병길이는 박대인 부부에게 인사를 드렸고 박대인도 병길이에 대해 예지에게 들었던지라 흐뭇해하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호대도 좋고 학식도 많다 하니까 내 사위감으로 괜찮구만. 조속한 날을 잡아서 혼례를 올리세. 그렇게 해서 병길이와 예진왕자는 혼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길이는 이제 예진왕자의 낭군이 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혼례날이 다가오는데 종사관은 한양에서 나주로 내려온 후 그동안 병길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병길이가 내일 예진왕자와 혼례를 올린다는 첩보를 알아냈지요. 종사관은 역시 수사반장 최불암보다 더 뛰어난 수사 실력을 가진 사람답게 추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가 꼼수를 부려서 예진왕자를 유혹해서 사위가 될 심산이구나. 하나 어림없지. 혼례날 너를 보기 좋게 체포해서 모두에게 너의 정체를 보여주고 말겠다. 종사관은 그렇게 혼례날 병길이를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병길이는 내일 체포되어서 죽음의 길로 갈 줄도 모르고 혼례를 올릴 준비를 했지요. 다음 날 드디어 박대인의 집 마당에서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고 신랑 신부는 예복을 입고 서로 마주서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한 예진왕자의 친척들도 와서 두 사람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랑 신부 교배래.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고 있네요. 아따, 신랑 신부 인물이 훤하구만요. 그게 말이요. 우리 조카 예지는 잘난 신랑 만났은게 잘 살겄네.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객들이 축하해 주는데 멀리 뒤에서 하객들 틈에 있던 종사관이 병길이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니놈이 지옥으로 갈 줄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구나. 혼례식이 한참 진행될 때 체포해버리겠다.
그렇게 종사관이 노리고 있는데 그때 별채 쪽에 있던 곳간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불이야! 불이야! 아니 불이 나다니 저게 웬일이냐? 그러자 혼례식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혼례식이고 뭐고 우물로 달려가 물을 퍼서 곳간에 뿌려댔습니다. 그러나 벌써 활활 타던 불길은 진압이 되기는커녕 더욱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집안일을 보던 청지기가 박대인에게 와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날이 큰일 났습니다요. 고모님의 딸이 곳간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소인이 그만 곳간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요. 에이 뭐야? 그럼 어서 자물쇠를 열고 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열쇠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요. 아이고. 왜야? 열쇠가 없다고? 자물쇠를 열지 못하면 내 아이는 죽는다. 아이고. 고모는 아이가 불에 타 죽게 생기자 망연자실해서 울부짖었지요. 그때 곳간 안에 갇혀있던 아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예진왕자가 병길이의 손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저걸 어쩌죠? 조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병길이는 순간 품속에 숨겨서 지니고 다니던 만능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내 만능 열쇠로 곳간문을 열면 아이는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박대인은 내가 도둑인 걸 눈치챌 것이고 예진왕자와의 혼례는 물거품이 될 거야. 이걸 어떡하지? 병길이는 조카를 구해주면은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순간 망설였습니다. 멀리 있던 종사관도 망설이는 병길이를 봤지요. 그러나 병길이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해. 그러면서 병길이는 품속에서 만능 열쇠를 꺼내 곳간 쪽으로 달려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곳간 안으로 뛰어들어가 울부짖는 조카를 껴안았습니다. 예, 저 불 속을 뚫고 나갈 테니 날 꽉 잡아라. 그렇게 병길이가 아이를 안고 달려서 곳간을 나오는데 천행이라고 할까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곳간이 화르르하며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아가. 엄마. 예진왕자도 병길이가 자물쇠를 여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병길이의 헌신적인 행동에 감동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서방님. 한편 멀리서 보던 종사관도 병길이가 도둑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아이를 구해준 것에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병길이도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가 멀리 있던 종사관을 발견했지요. 아니, 저자는 포도 종사관? 여기까지 추적해왔구나. 병길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병길이의 만능 열쇠를 보고 의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문 털이 도둑이 아니면 저렇게 능숙하게 곳간 열쇠를 열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병길이는 자기를 보는 박대인 부부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인생의 꿈도 모두 사라졌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병길이는 종사관 앞으로 가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랏줄을 순순히 받겠다는 뜻이었지요. 딸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절 체포하십시오. 그러자 병길이를 물끄러미 보던 종사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누구지? 난 그대가 기억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겠네. 난 이만 가겠네. 잘 살게. 그러면서 종사관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병길이는 놀랐지만은 종사관이 자기를 사면해 주려고 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박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종사관이면 자네는 죄를 짓고 쫓기던 사람이었구만. 더구나 그 만능 열쇠로 자물쇠를 능숙하게 여는 솜씨로 봐서 자네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틀림없네. 조카를 살려준 것은 고맙지만 예지와의 혼례는 없던 일로 하겠네. 그래서 병길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고을을 떠난 병길이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예지낭자와의 사랑은 무너졌지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위해 헌신을 했을 때 느꼈던 보람은 그 어떤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행복을 준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지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산속으로 가서 사전이나 읽으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가는데 저쪽 뒤에서 예지낭자가 보퉁이를 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아씨, 여길 어떻게? 서방님이 비록 도둑이었다고 하지만 체포될 것을 알고도 조카를 구하는 그 착한 마음은 제가 믿고 있던 분과 다를 게 없어요. 해병대에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한 번 서방님은 죽을 때까지 서방님이에요. 저의 남은 인생을 서방님과 함께 하겠어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산골로 가서 함께 살아요. 예지낭자의 그 말에 병길이는 감동하여 그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아유, 아씨가 뭐예요. 여보, 해야죠. 병길이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복을 받으니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도둑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지낭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도둑질을 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롭소.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속지 않은 뜻에서 다음 고을에 가면 그 고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싶소. 그러자 예지낭자도 흔쾌히 찬성했고 병길이는 예지낭자와 함께 다음 고을에 들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폐물과 돈들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너와 집을 짓고 가난한 화전민으로 살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길이는 아내에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가족사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방님, 그럼 글 공부를 했었군요. 어렸을 때는 신동소리도 들었소. 어머나, 그래요? 근데 글 공부를 해서 관직으로 살면 죽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겪어서 자포자기로 살다가 도둑이 되었던 거요. 서방님, 과거 급제를 하고 관직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은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요. 이제부터 제가 나물 캐고 길쌈도 해서 장에 나가 팔아서 생계를 해결할 테니까 서방님은 지금이라도 글 공부에 전념하세요. 병길이는 아내의 그 헌신적인 말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글 공부에 전념했지요. 그 후 아이도 태어났고 어느덧 3년이 흐른 어느 날 이웃 산골에 사는 농부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병길이 아까 어떤 종사관들이 포졸들을 데리고 우리 고을에 와서 자네를 찾았다네. 예? 하는 모습을 봐서는 꼭 자네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근데 고을 안악이 벌써 종사관에게 자네 집을 알려줘 버렸다네. 그러니 곧 들이 닥칠 거야. 어서 도망치게.
아유, 무서워. 난 이만 가겠네. 서방님, 이제 어떡하죠? 공사관이 면죄부를 줬지만 조정에서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 같소. 여보, 어서 아이를 안고 도망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간단한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둘이 도망치려고 마당을 나서는데 글쎄 멀리서 종사관이 포졸들을 데리고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기 있다! 종사관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병길이와 아내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젠 모든 게 끝났어요. 여보. 그렇게 두 사람이 껴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종사관과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병길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의 아내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인을 잡아가시고 아내는 풀어주십시오. 헌데 그 말을 들은 종사관은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종사관은 나주에서 조정으로 가서 임금님에게 보고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임금님께 나주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네. 그랬더니 전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비록 도둑질을 하였다고 하지만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선행을 했으니 김병길의 수사를 해제하라. 전하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갔고 얼마 전에 자네 부친의 누명이 벗겨져서 임금님께서 자네의 신분을 원래대로 해주셨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예? 네? 자네는 이제 과거를 봐도 되는 신분이 되었어. 그렇게 해서 신분을 되찾은 병길이는 과거에 응시했고 급제를 해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과거 급제를 했어. 여보. 비록 과거에 나쁜 일을 했지만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렇게 복을 받는가 봅니다. 지금까지의 이 영상은 오헨리의 소설 완벽한 계심이라는 작품을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의 종잣돈을 가로챈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는 하지 못할 망정 돈을 가로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엽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고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부부는 혼인한 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드디어 아내에게 태기가 생기더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부 부부는 이름을 성복이라고 지어주고 귀하게 태어난 자식이니 온갖 정성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헌데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랬을까요? 성복이는 자라더니 인간 말종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자기 인생까지 망쳤다며 불만을 품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복이는 성장하더니 집안에 돈이 좀 되는 것이 있으면 가져다가 주색 잡기를 하거나 노름판을 들락거리며 다 써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복이는 부모님이 깊숙이 숨겨둔 종잣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갖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어이구 이놈아, 그 돈은 박생원의 밭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여. 소장일로 살아온 게 한이 맺혀서 한두 푼 모아 이제 겨우 밭을 사려고 모았던 거요. 봄이 오면 보릿고개가 올 텐데 그 밭에서 농사라도 지어놓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굶어 죽는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가면 어떡하냐. 아니, 가난한 부모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제가 좀 필요한데 쓰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성복아, 아이 그건 안 돼. 이거 놓으세요. 성복이는 그러면서 매몰차게 부모를 물리치고 돈 뭉치를 들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성복아, 안 돼. 아이고. 어이구, 내 팔자야. 그렇게 부모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요. 성복이는 그 돈을 갖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다음에 총각처럼 댕기머리를 하고 있으면 한양 사람들이 쉽게 볼 것이니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선비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집을 전전하며 술과 방탕으로 돈을 펑펑 썼습니다. 오늘 또 성복이가 압구정의 정자에서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네요. 아, 야, 매워라. 경치가 그만이구나. 자, 한 잔 따라라. 아이 나으리 당연하죠. 이렇게 호골이신 날이께 무엇인들 못 따라드리겠습니까? 자, 어서 드시와요. 우냐 우냐. 그렇게 한양에서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미양이라는 기생이 졸세의 미인이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복이는 미양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길을 넘어가는데 멀리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50살은 넘어 보이는 사내가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응? 거지가 동굴로 들어가네? 성복이는 그런가 하고 다음 고을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그 고을에 가니 큰 대갓집 벽에 현상수배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현상금이 무려 3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인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가만히 보니 아까 산을 넘어올 때 동굴로 들어가던 거지와 생긴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오, 동굴로 들어갔던 그 거지가 저 수배자였구만. 300냥을 커져 벌게 생겼구나. 그래서 성복이는 관하로 가서 수배자를 봤다고 신고한 다음 동굴로 먼저 갔고 포졸들이 뒤이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복이가 먼저 동굴에 도착해서 오랏줄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동굴 안을 보는데 그 거지가 병이 들어 보이는 처녀에게 솔잎 찌운 것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응? 솔잎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끼니를 채우려고 겨우 먹는 것이니 두 사람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복이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거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저를 잡아가는 것은 좋으나 저희 딸이 먹지 못해서 이렇게 기력이 빠져 병이 들어있으니 딸은 놔두고 저만 잡아가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복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가만히 보니 이마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을 보는 순간 성복이는 어렸을 때 죽었던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성복이가 어렸을 때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마에도 검고 큰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복이가 어느 날 여동생과 산에 올라갔는데 성복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오빠 배 아파? 저
저 앞에 약초가 있다. 내가 캐다 줄게. 그거 먹으면 나을 거야. 기다려. 그러고 나서 동생은 절벽 위로 가서 약초를 캐려다가 그만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성복이는 그 동생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처녀의 이마에 여동생과 똑같은 점이 있으니 그만 죽었던 여동생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성복이가 아무리 인간 말종이었지만은 처녀의 병든 모습을 보자 여동생 같아서 현상금은커녕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따님이 많이 안 좋은가 보구려. 예서 이 돈으로 얼른 식량을 사서 먹이시오. 그러면서 성복이는 품속에서 돈 30냥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니 나으리, 이래도 되는 건지요? 도련님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포졸들이 잡으러 오고 있으니 어서 이 동굴에서 도망치시오. 예, 그래요? 예, 수경아, 어서 업혀라. 그렇게 해서 거지는 처녀를 업고 동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포졸들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지만은 성복이가 벌써 도망치고 없다고 하자 허탕을 쳤고 거지 부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복이는 경기도로 가서 기생 미양이를 만나 또 돈을 흥청망청 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돈을 물쓰듯 했으니 갖고 있던 돈이 남아났겠습니까? 1년이 지나자 성복이는 모든 돈을 탕진하고 핀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어느 대갓집 모습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사실 말이 모습이지 한 번도 하지 않은 힘든 일을 잘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고 가는 집마다 내쫓아서 그만 오갈 데 없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의 삭풍이 눈보라와 함께 휘몰아치고 잘 곳마저 없어지자 성복이는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부모님이 주신 군고구마를 먹던 그 집이 그리워졌지요. 그래서 성복이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니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가면 다시는 그런 나쁜 아들이 되지 않고 효도를 다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한겨울이 오니 고향에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방패연을 함께 들고 뒷동산에서 날리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하니 저를 용서해 주시려거든 동짓달 초이튿날 뒷동산에 방패연을 띄워주십시오. 저는 고향 인근으로 가서 뒷동산에 그 방패연이 떠오르면 저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을 알고 부모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연이 보이지 않으면 절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멀리 떠나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복이는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본 후에 성복이의 고향 쪽으로 간다고 하자 그 선비에게 서신을 주며 꼭 부모님에게 전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후 약속한 날짜가 되자 성복이는 고향 마을 근처로 와서 언덕이 잘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방패연이 언덕 위에 있을까? 그렇게 성복이는 가슴을 졸이며 산 위로 가서 집 쪽의 언덕을 봤지요.
그런데 언덕 위에 수십 개의 방패연이 연줄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본 성복이는 부모님의 사랑에 그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패연이다.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아. 아버님, 어머님, 절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복이는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언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언덕에 올라가니 저 멀리서 아버지가 연을 날리고 있고 어머니도 옆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부모님이 연을 띄우고 있구나. 빨리 가서 인사드리자. 어머니, 아버지! 아니, 성보가! 예, 저예요. 아이고, 성보가 살아 있었구나. 어머님, 아버님, 절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린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이런 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부모님은 성복이가 아무리 그렇게 불효를 했어도 이렇게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착한 아들이 되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할게요. 그래, 내 아들 얼마나 고생했냐. 어서 집으로 가자. 집에 와서 얼른 밥 먹자. 너 주려고 쌀 사다가 쌀밥 해놨다. 어서 가서 먹자. 예. 그런데 아버지가 성복이와 만나며 연줄을 놓자 그만 연이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연이 저기 아래에 떨어졌네. 얼른 가서 가져와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언덕 아래로 연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는데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성복이와 어머니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느닷없이 포졸들이 달려오더니 아버지를 붙잡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복이는 발을 멈추고 봤지요. 포졸들이 왜 아버지를... 어르신 성함이 김팔수가 맞지요? 예, 그렇소만 왜 이러는 거요? 맞구만, 어서 끌고 가자. 예. 난 잘못한 게 없어. 죄를 져서 그러는 게 아니오. 지금 전쟁이 났소이다. 예? 예? 그 해는 병자년이었고 병자년에 일어난 전쟁이어서 사람들은 병자호란이라고 했습니다. 청나라군이 국경선을 넘어오려고 해서 조정에서 국경 쪽에 성벽을 쌓아서 막으라는 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역을 할 사람들을 징집하는 중이요. 자, 데려가자. 예. 아이고 영감! 그것을 본 성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겨우 부모님에게 속죄하고 효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끌려가다니. 더구나 부역을 가면 늙은 아버지는 그 힘든 노동일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복이는 군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저자는 뭐지? 나리, 소희는 저분의 아들입니다. 저를 끌고 가시고 대신 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그래, 젊은 청년이니 지원병으로 쓸 수 있겠구나. 부역보다는 전투병이 더 필요하지. 여봐라, 이놈을 끌고 가자. 예. 아니, 성보가 네가 내 대신 가다니 그건 안 된다. 나으리, 이 아이는 외아들이어서 집안의 태를 이어야 합니다요. 저를 끌고 가고 저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뭐더라는 게냐? 어서 아들을 끌고 가자. 예. 아이고, 성보가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다시 만났는데 네가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된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방탕으로 속을 썩였는데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속죄를 하니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성보가!
그렇게 성복이는 끌려갔고 부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성복이의 부모는 성복이를 잃은 상심으로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복이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 성보가 에이? 성보가 살아있었구나. 두만강 쪽으로 끌려가서 전선에 배치되었는데 청나라군이 압록강 쪽으로 돌아서 조선으로 쳐들어와서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명령을 기다리는데 우리 임금님께서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했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디 내 자식 얼굴이나 만져보자. 아이고. 네가 날 위해서 대신 전쟁터로 가니까 하늘이 효심을 알아보고 살려준 것 같구나, 성보가. 어머님, 아버님, 제가 속속이고 불효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네가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다. 저는 그날 두 분이 하늘에 방패연을 수없이 많이 띄워준 것을 보고 내리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제 전쟁도 끝나서 우리 가족이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을 테니 이제부터 제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 세 식구는 다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오순도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화목하게 살아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헌데 전쟁을 치러서 물자도 부족한 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성복인의 가족은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연로한 부모님은 밥 먹듯 굶어서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빠졌으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성보가 그게 뭐냐? 고을 사람들이 산과 들에 있는 먹을 것은 다 먹어버려서 이렇게 소나무 껍질을 좀 벗겨왔어요. 아이고, 이제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세 식구는 기가 막혀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찰사가 행차하더니 마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쉬, 물러 걸어. 거기다가 관찰사 옆에는 고운 옷을 입은 낭자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복인의 식구들은 놀라는데 관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날 모르겠는가? 예? 그때 그 동굴에서 자네에게 돈 30냥을 받았던 사람이네. 그럼 그때 그 동굴에 있던 분이십니까? 성복이가 놀라며 보는데 관찰사의 옆에 있던 낭자의 이마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낭자는 그럼 그때 그 동굴에 있던 처녀요? 예, 도련님 맞습니다. 그때 도련님께서 주신 30냥으로 소녀가 끼니를 해결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낭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원래 조정에서 조총을 쏘는 사수로 계셨습니다. 헌데 상관이 조총을 빼돌린 후 그게 들통나려고 하자 아버님께 누명을 씌웠고 저희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소녀는 아버님과 함께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두 부녀가 동굴에 숨어 있다가 성복이에게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청나라군이 침략해오자 조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자원 입대를 하면 죄를 면해준다고 공표했고 처녀의 아버지는 지금이 기회인지라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전해서 조총을 쏘는 사수답게 양구리라는 청나라 적장을 쏘아서 죽이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양구리는 청나라 황제였던 누르하치의 사위였으니 그 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누명도 벗겨지고 적장을 죽인 공을 인정받아 지금의 관찰사로 임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그 동굴에서 베푼 언덕으로 나와 수경이가 목숨을 건졌고 나도 이렇게 관찰사가 되었네.
그래서 그 공을 갚으려고 이렇게 왔네. 내가 큰 집과 재산을 준비했으니 밖에나. 예? 아이고, 나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네 심성이 누구보다 착한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네만 내 사이로 삼고 싶네. 어떤가? 예? 소인은 천한 신분인데 어찌 아씨와 혼례를... 소녀, 그때 동굴에서 도련님의 선한 모습을 보고 저의 낭군이 되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도련님을 평생 낭군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씨... 어이구, 세상에나 이렇게 고운 아씨가 며느리가 되다니. 성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해서 성복이는 수경아 씨와 혼례를 올렸고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한때 부모의 속을 썩히던 아들이었지만은 속죄하고 효도하려는 성복이의 마음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였나 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의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